1613년 봄 경상도 문경세제에서 끔찍한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무리의 강도들이 문경세제 길목을 지나던 상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수백 량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평범한 강도 사건으로 보였지만 잡혀온 범인들은 우리는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해 거사를 일으키려 했으며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던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강도들이 밝힌 영모의 주도자는 김제남으로 바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고 광해군의 이복 동생인 8살 영창대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음모가 이 사건의 진실이었습니다. 영모가 무엇인지도 모를 어린아이를 내세운 반역에 광해군은 경하고 김제남과 그의 아들들을 처형한 후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614년 2월 강화도에서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겨우 9살의 나이로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영창대군이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만들어 태워 죽였다는 실록의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광해군은 형 임해군을 죽인 데 이어 9살 동생마저 살해했고 다음 목표는 영창대군의 어머니이자 광해군의 계모인 임목대비였습니다. 유교 사회 조선에서 어머니를 처벌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광해군은 이 금기마저 깨뜨렸고 지금 이후로는 대비의 호칭은 없애도록 하라며 임목대비를 덕수궁에 유폐하고 서궁으로 낮춰 부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형제, 아들을 잃은 임목대비는 이제 대비의 호칭마저 빼앗긴 채 궁궐에 갇혀 살아야 했는데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한 이것이 바로 모살 폐륜의 왕 광해군의 행적입니다. 도대체 광해군은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이 폐륜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1575년) 여름 한양의 한 저택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조선의 14대 왕 선조이고 어머니가 후궁 궁빈 김씨로 이 아이가 바로 훗날 폐륜의 왕으로 기억될 광해군이며 광해군이 태어난 1575년은 조선 왕실에 큰 위기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선조는 이미 20년 가까이 왕위에 있었지만 적자가 없어 오직 후궁 소생의 아들들만 있었고 그중 둘째 아들인 광해군은 위로 형 임해군이 있었으며 조선 왕조실록은 광해군에 대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특히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조는 적자가 없어 후계자 문제로 늘 고민했고 이는 왕실 내부의 긴장을 만들어냈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17세의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를 이끌게 했습니다. 전쟁 중에 광해군은 전국을 돌며 의병을 모으고 백성들을 독려했고 이는 그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1600년 광해군의 인생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는데 선조가 늦은 나이에 인몽광후를 맞이하고 1606년 임목왕후가 아들 영창대군을 낳은 것입니다. 영창대군은 선조의 적자로 서자 출신 세자인 광해군의 지위를 크게 위협했고 조선 왕조실록은 선조는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광해군을 폐하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려 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기록하며 광해군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영창대군과 임목대비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서인 세력은 여전히 광해군에게 위협이었으며 광해군은 즉위 초반 형 임해군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그를 처형했는데 이것이 형제를 죽인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1613년 문경세제 강도 사건이 터지면서 광해군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김제남이 주도한 영모 사건은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을 제거할 명분을 제공했으며
광해군은 김제남과 그의 아들들을 처형한 후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614년 2월 강화도 유배지에서 영창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선 왕조실록은 강화부사 정항이 영창대군이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돌에 불을 지펴 방을 뜨겁게 만들어 태워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광해군이 직접 명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정항은 광해군의 측근으로 광해군의 뜻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우 9살의 어린 왕자를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영창대군의 죽음은 조정과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광해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광해군은 이에 개의치 않고 다음 목표로 영창대군의 어머니이자 영모 사건의 핵심 인물 김제남의 딸인 임목대비를 겨냥했습니다. 광해군은 임목대비를 영모에 연루시켜 처벌하려 했지만 유교 사회 조선에서 왕이 어머니를 처벌한다는 것은 효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폐륜 중의 폐륜이었고 신하들은 광해군에게 임목대비를 용서하라고 간언했지만 광해군은 듣지 않았으며 1618년 광해군은 결국 임목대비에게서 대비의 호칭을 빼앗고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대비의 호칭은 없애도록 하라, 서궁으로 칭하라는 명령과 함께 임목대비는 아버지와 아들을 잃고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궁궐에 갇혀야 했으며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모살 폐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광해군의 이런 행동은 신하들, 특히 유교 이념으로 무장한 사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시킨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광해군을 지지하던 북인 세력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상당수가 광해군에게 등을 돌렸는데 광해군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을 제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립을 자초한 셈이었고 이 시기 광해군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1618년 명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조선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만주의 여진족이 통일되어 후금을 건국하고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은인이었고 조선은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고 있어 신하들은 명나라는 조선의 부모국이자 임진왜란 때 은혜를 베푼 은인이니 부모와 은인이 도와달라고 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조선은 전쟁의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고 조선 군인들은 실전 경험이 없는 농부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압록강 변에서 마음으로 응원하겠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파병을 거부했는데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에게 이는 또 다른 폐륜으로 비쳤는데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하여 효를 저버린 광해군이 이번에는 은인 명나라를 배신하여 충까지 저버리려 한다는 것이었고 결국 신하들의 독촉과 명나라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광해군은 1619년 2월 강옥립에 지원군 1만 3천을 보냈지만 조선군은 후금에게 패배했고 명나라는 요동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다급해진 명나라 황제는 다시 조선의 지원군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황제의 공식 문서인 칙서를 보냈는데 이때 광해군은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면전에서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거절하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고 조선 역사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으며 신하들은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근무를 거부하며 조정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광해군은 신하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신하들에게 고립된 광해군은 이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1616년부터 광해군은 대규모 궁궐 공사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조선 왕조실록은 당시 상황을 임금이 밤낮으로 일삼는 것이라고는 오직 궁궐을 짓는 한 가지 일밖에 없었다고 기록하며 광해군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대신할 정도의 큰 규모의 궁궐 2개를 동시에 짓기 시작했는데 바로 경덕궁과 인경궁이었습니다.
이 공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3개월간 궁궐 공사에 들어간 철이 무려 10만 근으로 이는 조선이 만드는 1년치 무기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이었고 광해군은 남한산성과 강화도에 비축된 군량미까지 궁궐 공사에 사용했으며 군사 요충지에 비축해 놓은 곡식들까지 끌어다 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국고만으로는 도저히 이 엄청난 공사를 감당할 수 없어서 광해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면 당상관이라는 고위 관직을 내리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고 목재를 바친 사람, 땅을 바친 사람, 석재를 바친 사람들에게 벼슬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조롱하며 불, 물, 나무, 쇠, 쇠, 오행의 5가지 종류로 얻은 당상관이라는 뜻의 오행당상이라고 불렀고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고 신하들은 상소를 올려 광해군의 행동을 비판했지만 광해군은 멈추지 않았는데 신하들이 올린 상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풍수설은 경전에 나타나지 않은 말로 괴상하고 아득하여 본디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임금께서 이에 현혹되고 계십니다 라고 했으며 광해군이 맹신하고 있던 풍수설은 인왕산에 왕기가 서려 있으니 인왕산의 터를 잡은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왕산 터에서 왕이 나온다면 그 존재는 광해군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것이고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 때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왔으며 형 임해군, 동생 영창대군, 계모 임목대비를 제거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제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날 수 있다는 풍수설을 들은 광해군은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그 위협을 애초에 제거하기 위해 인왕산 터를 자신이 차지하기로 결정했는데 경덕궁과 인경궁의 뒷산이 바로 그 인왕산이었고 광해군은 인왕산 터를 차지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을 막으려 했지만 이것은 광해군이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증거였으며 광해군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모든 신하들을 믿지 못했고 풍참, 미신 같은 말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즉위 초반에는 대동법이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하며 민생 안정에 노력했던 광해군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으며 조정 신료들의 파업은 계속되었고 광해군은 왕이지만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으며 그 고립은 곧 파멸을 의미했고 광해군 말년의 조선은 왕과 신하, 왕과 백성이 완전히 분리된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1000여 명의 군사가 광해군이 묵고 있는 창덕궁으로 향했는데 이 쿠데타를 이끈 인물은 능양군 이종으로 선조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아들이며 광해군의 조카였고 쿠데타 세력은 빠르게 창덕궁을 점령했으며 광해군은 속수무책으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쿠데타 세력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쿠데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왕실의 최고 어른인 임목대비의 승인이 필요했고 임목대비의 승인 없이는 그들의 행동은 반역 영모에 불과했지만 임목대비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들의 쿠데타는 반정, 즉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행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1623년 3월 13일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고 유폐되어 살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오늘을 기다린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임목대비는 쿠비타 세력을 승인했고 이로써 광해군을 몰아낸 쿠데타는 인조반정으로 완성되었으며 광해군은 왕실 최고 어른인 임목대비 앞에 무릎 꿇은 채 폐위되었고 능양군은 임목대비의 승인을 받아 조선의 16대 왕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조의 출신 배경으로 광해군이 그토록 집착했던 인왕산 터, 그 왕기가 서려 있다던 바로 그곳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이었고 광해군이 풍수설을 믿고 인왕산 터를 빼앗아 궁궐을 짓기 전까지 그곳은 정원군의 집이었으며 결국 인왕산의 왕기는 정원군의 아들 인조에게로 이어진 셈으로
광해군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된 것입니다. 광해군은 폐위된 후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1641년 그곳에서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으며,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낸 광해군은 한때 조선의 왕이었지만 죽을 때는 폐위된 군으로서 쓸쓸히 생을 마쳤고, 광해군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데 왕릉이 아닌 일반 묘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조선 왕조실록은 광해군의 죽음을 광해군이 강화도 유배지에서 죽었는데 그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종묘사직을 욕되게 했고 효도와 우애를 저버렸으며 신하와 백성을 학대했다고 기록합니다.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는데, 조선시대에는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한 폐륜의 왕으로 기억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광해군의 대동법 시행, 중립외교 등 긍정적인 면도 재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던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당시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조 반정 이후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고, 이는 결국 병자호잔이라는 더 큰 재앙을 불러왔으며, 만약 광해군이 계속 중립 외교를 펼쳤다면 병자호란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도 있지만, 아무리 정치적 능력이 뛰어났다 해도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한 폐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유교 이념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효와 우애는 모든 가치의 기본이었고, 광해군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그 기본 가치를 저버렸으며 결국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권력의 속성과 불안의 파괴력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기는데, 광해군은 본래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군주로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백성들을 독려했고, 전쟁 후에는 대동법을 시행하며 민생 안정에 힘썼으며 중립외교라는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불안이었는데, 서자 출신으로 세자가 된 광해군은 늘 자신의 왕위가 불안정하다고 느꼈고, 아버지 선조가 자신을 버리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려 했던 기억은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해져서 형 임해군이 위협이 되자 그를 죽였고, 동생 영창대군이 위협이 되자 그를 죽였으며, 계모 임목대비가 위협이 되자 그녀를 유폐했습니다. 하지만 위협 요소를 제거할수록 광해군의 불안은 더욱 커졌고, 가족을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한 광해군은 신하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고립된 광해군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풍수, 도참, 미신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인왕산의 왕기를 막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궁궐 공사를 벌였고, 이는 백성들의 원성을 샀으며, 결국 광해군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그 모든 행동이 오히려 왕위를 잃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집착과 불안이 어떻게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며, 또한 그의 이야기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교훈도 주는데, 광해군은 왕위를 지킨다는 목적을 위해 형제 살해, 모살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지만 그 수단은 결국 그의 정당성을 훼손했고 그를 폐륜의 왕으로 만들었으며, 유교 사회 조선에서 효와 우애를 저버린 왕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또한 역사 평가의 복잡성을 보여주는데, 조선시대에는 광해군이 폐륜의 왕, 폭군으로 기억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의 정치적 능력, 특히 대동법과 중립외교가 재평가받고 있으며,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맥락과 가치관을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도 있고, 광해군은 능력 있는 군주였지만 불안에 사로잡혀 폐륜을 저지른 비극적 인물로,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 불안의 파괴력,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해군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 없이는 어떤 권력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인데, 광해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중 한 명으로 기억되며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불안에 사로잡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패류의 왕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에 대한 집착, 불안, 목적과 수단의 혼동은 여전히 존재하며, 광해군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하고,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며, 광해군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해군은 패륜의 왕이었을까요? 비운의 개혁군주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줄 의견이 역사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